지역 시간으로 오후 2시 47분, 우크라이나의 미그 29호가 러시아 영공에 진입한 지 90초가 지났습니다. 모스크바가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경 경비 초소를 향해 2개의 프랑스 폭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단 12분 안에 이 파일럿은 중요한 공급 경로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사 위치 또는 체크포인트로 무사히 돌아가기. 지상 군대는 여전히 유입된 탄약으로부터 발포를 받고 있다. 하지만 6초 안에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조종사는 러시아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으려고 나무 꼭대기 수준에서 비행하고 있었다. 그의 GPS는 신호가 끊겼고 연료 게이지는 비어가는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는 무릎에 붙인 종이 지도로 항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그는 표적을 마칠 기회가 단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새가 날아들었다. 시속 180km의 속도로 접근하며 까마귀는 왼쪽 엔진 흡입구를 강타했다. 압축기 블레이드가 13,000 르프엠으로 회전하면서 즉시 찢어졌다. 엔진은 압축기 정지라는 의미의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큰 왼쪽 날개가 아래의 숲으로 떨어지고 있다. 조종사의 훈련이 발휘되어 비대칭을 보상하기 위해 오른쪽 러더를 조정했다. 추력. 왼손은 스틱을 당겨 하강을 멈추고 오른손은 엔진 재시작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 비행기는 200m에서 180m로 떨어졌다가 그 후 160m로 떨어졌다. 나무들이 지나가면서 개별 가지를 셀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재시작 순서에는 30초가 걸릴 것이다. 그는 충돌 전 10초 정도밖에 없었다. 모든 일이 최악의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조종사 K1 레이더, 러시아의 단거리 이동식 적어도 감시 레이더입니다. 클라모보에서 100m 높이의 지상 근처를 비행하는 항공기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2분 동안 간헐적으로 산맥을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은 접촉들. 운영자는 연락이 사라지자 라디오에 손을 뻗으려 했고 이번에는 언덕 뒤에서 잠금이 완료되자마자 6초가 걸렸다. 그의 잠금 장치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2초만 더 있었더라면 그는 발사 통제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다. 운전자는 주요 며 있었다. 그는 접촉을 보고하고 다음 1시간 동안 서류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 교대 근무자가 아마도 또 다른 기러기 떼와 처리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커피를 선택했다. 한편 중간 높이에서 왼쪽 엔진이 140m 고도에서 다시 살아났다. 파일럿은 2개의 터빈이 동기화되면서 비대칭 추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엔진이 불규칙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압축기 효율은 30%로 떨어졌고 더 나쁜 것은 그의 사고 직전 경험이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게 만들었다. 수확은 무자비했다. 예비 시간이 12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다. 그때 그는 전선들을 보았다. 송전선은 그의 전술 지도에 없었다. 그들은 그의 앞 유리의 벽처럼 나타났고 계곡 바닥에서 60m 위에 떠 있었다. 시속 650km로 그는 반응할 시간이 2초밖에 없었다. 파일럿은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즉시 5개의 치즈를 잡아당겼다. 비행기는 위쪽으로 흔들리면서 상단 전선에서 10m도 안 되는 거리로 클리어했다. 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그의 기계들을 잠시 미친 듯이 춤추게 했다. 그 뒤에서 조종사 K1 조정자가 휴게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6분 전에 이상한 레이더 반사 로그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중간에 계속 진행했다. 하나의 엔진이 손상되었고 연료는 위기 상황이었으며 조종사는 가까스로 지나쳐서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비게이션 체크포인트는 종이 지도에 표시된 그대로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방출 지점에서 10km 떨어진 데스너 강의 특징적인 구비입니다. 하나의 엔진이 거칠게 작동하고 정확히 한 번의 시도에 필요한 연료가 있는 상황에서 조종사는 군 전략가들이 자살이라고 부르는 준비를 했다. 8,000피트의 적대적인 공역을 수직 상승. 1441시에 조종사는 공격 기점에 도달했습니다. 목표까지 50km, 200m에서 비행 중. 지평선 너머의 모든 레이더에는 보이지 않는다. 45초 후 그것이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다. 파일럿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고 스틱을 뒤로 당겼다. G포스가 즉시 작용했다.
지구의 중력의 6배가 그를 좌석에 눌러 앉혔다. 그의 지수트가 팽창하며 그의 다리와 복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3000m에서 그의 시야는 가장자리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5000m에서 그는 터널에 들어갔다. 6500m에서 그는 거의 완전히 의식을 잃을 뻔했다. 그의 손은 근육 기억에 의해 막대기에 고정되었다. 중간 29는 거의 수직으로 가리키고 있다. 두 엔진이 최대 추력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손상된 왼쪽 엔진은 심하게 진동하며 분리될 위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종사는 출력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도미터 하나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레이더 경고 수신기에는 매초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다. 그는 200km 방역 내 모든 공중방어 시스템에 자신을 알렸다. 그때 무기 인터페이스가 다운되었다. 프랑스가 설계한 AASAM 폭탄은 소련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레부의 창고에서 제작한 배심원 링 인터페이스. 지상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육지와 7000m 고도에서 전압 조절기가 실패했습니다. 무기 제어 패널에 AASAA 오류가 표시되었습니다. 연결 오류 프랑스어. 폭탄들은 20초 후에 방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파일럿의 산소 스타브레인이 비상 절차로 고군분투했다. 왼손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른손이 무기 패널의 스위치를 미친 듯이 조작하고 있다. 수동 오버라이드. 백업 전원으로 전환됨. 마스터 암을 회전시켰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폭탄은 조용했다. 그때 SU-35가 72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했다. 러시아 전투기는 미그가 갑자기 나타날 때 이상 현상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레이더에 나타나 로켓처럼 상승하고 있었다. SU-35 조종사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목표물을 잠금하고 H-37M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마하 6에서 그것은 36초 만에 거리를 커버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레이더 경고 수신기가 미사일 발사 각도 45를 감지했으며 초당 2km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수 없었다. 아직은 그는 여전히 폭탄을 풀어야 했다. 그의 왼손은 막대기를 단단히 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비상해제를 찾고 있었다. 각각의 조종사를 위한 개별 피클 버튼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우회하여 8000m에 위치한 해제 지점까지.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파일럿은 첫 번째 피클 버튼을 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버튼을 누른 채로 유지하며 세기 시작했다. 1초, 2초, 3초. 마침내 폭탄이 떨어졌다. 심장이 멈추는 지연 후 로켓 모터가 점화된다. 두 번째 폭탄의 발사는 더 빨랐다. 매뉴얼 시스템이 워밍업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AASM이 떨어져 나가고 즉시 위로 쳐졌습니다. 그들의 로켓 모터가 그들을 더욱 높이 밀어올리자 이제 그는 피할 수 있었다. 조종사는 롤을 하며 굳이 스플릿 S 기동으로 지구 쪽으로 당겼다. 스플릿 S 기동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뒤집고 스틱을 당겨 하강반 루프에서 하강하는 공중 전투 기동입니다. 그는 고도를 희생하면서 보석처럼 귀중한 속도를 위해 빠르게 방향을 바꾸었다. 그의 시야는 2초 동안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4000m에서 잠수하고 있었다. 알파 37M이 여전히 추적 중이었다. 그는 모래와 방해가 필요했다. 그의 제트기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으니 무언가가 필요했다. 찢어진 빵가루 분사기가 3개의 묶음을 발사했지만 고장이 났다. ECM 보드가 상승 중에서 과도하게 작동하여 11개에 도달하고 자동으로 꺼졌다. 미사일이 비행 시작했다. 이제 10km 남았고 다가오고 있다. 조종사는 남은 옵션이 하나 있었으니 노치 기동이다. 그는 미사일 비행 경로에 수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것을 자기의 3시 방향에 두었다. 상대 운동이 0이 되었다. 미사일의 비밀 프로그램이 북쪽 고정 물체의 잠금을 해제했다. 알파 37M은 미그 뒤에서 100m 떨어진 곳을 지나쳤다. 근접 신관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 자체에서 나는 향기가 싸움을 하는 꼬리에 후추를 쳐서 조타 장치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파일럿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구를 향해 다이빙하고 있었다.
고도계가 풀림으로써 그가 숨을 수 있는 잡초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 두 개의 프랑스 폭탄이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나는 로켓 모터가 준비되어 끽끽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개의 AASM 폭탄은 8,500m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로켓 엔진이 소모되었다. 벨라야, 베로스카의 경계 초소를 향해 긴 하강을 시작한다. 위성에 의해 안내받으며 비어있는 하늘을 통해 4분간의 비행 시간. 말할 수 없었고 아직 볼 수 없는 적외선 눈으로 찾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다. 전투에서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첫 번째 폭탄 로켓 모터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했었다. 우크라이나 연료 트럭에 응축된 물이 고도에서 얼었다. 그런 다음 연소실에서 증기로 변했다. 모터는 프로그램보다 20% 더 적은 시간 동안 60%의 추력을 생산했습니다. 폭탄 프로세서는 지갑 크기의 프랑스 디자인 컴퓨터로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궤적은 목표에서 2km 부족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그들을 완전히 탈선시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크라수카사 전자전 차량이 브리온스크 근처에 배치되어 최대 출력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두 개의 노이즈로 정확히 1000와트의 GPS 주파수를 플로팅하고 있습니다.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위성에서 0.05와트로 전송되는 신호가 즉시 사라졌다. 두 개의 폭탄은 동시에 위성 내비게이션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관성 항법만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회전하는 기계 자이로스코프는 2m의 오차를 축적하고 있었다. 비행하는 매 순간 그들이 베레아 바리오스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목표에서 480m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일반 폭탄의 경우 이는 완전한 실패를 의미할 것이다. 폭탄은 매끄럽게 백업 모드로 전환되었다. INS는 거친 항해를 통해 터미널 유도를 위해 적외선을 사용했다. 이제 문제는 태양이었다. 1449년 태양은 폭탄의 적외선 탐지기 경로에 직접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의 적외선 센서는 3000m 고도에서 활성화되었고 즉시 태양에 잠금되었습니다. 그의 광학 경로에 있는 모든 필터가 포화 상태였다. 컴퓨터는 5778 켈빈의 열소스를 기록했다. 명백히 지상 목표가 아닙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다시 검색 중 뜨거운 흰빛만 있을 뿐입니다. 15초 동안 폭탄은 맹목적으로 비행했다. 터미널 유도 없이 4km를 비행한 것이다. INS 오류가 누적되고 경로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폭탄의 프로세서가 현재 과열되어 이미지 처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태양 간섭을 필터링하려고 했습니다. 엣지 방향, 대비 향상, 스펙트럼 분석,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첫 번째 공기강이 폭탄의 핀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도치처럼. 전체 무기 요트가 1초도 채 안 되어서 20도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힘의 엎어짐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간단한 아날로그 자이로스코프입니다. 폭탄은 지금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대 편향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회복하려고 하는 지느러미입니다. 수학은 잔인했으며 분당 2회전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초속 280m, 충격과 45초. 폭탄의 작은 프로세서는 실시간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했다. 회전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핀 위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클라모보에 있는 S400 배터리가 그들을 감지했습니다. 두 개의 작은 물체가 동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은 0.2제곱미터입니다. 조종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는 너무 작고 다른 것에 비해 너무 빠릅니다. 헬리콥터, 탄도미사일에 대한 잘못된 궤적. 그러나 지침은 명확했으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공격했다. 두 개의 48과 6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발사되어 폭탄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 그것은 봉건적인 제스처였다. 미사일은 예측 가능한 비행 경로를 가진 항공기를 타격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폭탄은 탄도 자유 낙하 상태에 있었다. 그들의 궤적은 중력과 항력에 의해 결정된다. S400의 컴퓨터는 요격 해결책을 계산할 수 없었다. 미사일들은 아무 피해 없이 날아갔다. 탐색기가 빈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2000m 고도에서 구원이 왔다. 첫 번째 폭탄 회전은 태양에서 멀어진 의도한 경로에 동쪽으로 향했다. 그 IR 탐지기는 드디어 태양 간섭에서 벗어나 활성화되었고 즉시 열원을 발견했다. 대형 편대에 주차된 세대의 BTR-82A 장갑차가 열을 발산하며 엔진이 뜨겁게 작동하고 있었고 조준이 완료되었다. 두 번째 폭탄은 여전히 태양과 싸우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것은 넓고 뜨거운 눈부심을 무시하고 대비 패턴을 찾았다. 건물의 지붕은 독특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열이 아닌 음영을 제공했다. 프랑스 프로그래머들은 말리에서의 경험 이후 이 백업 모드를 포함시켰다. 목표물이 종종 사막과 같은 온도에 있는 곳에서 패턴 잠금을 달성했습니다. 2km 고도에서 두 탐색자가 마침내 잠금을 걸었지만 러시아 측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매에 한 가지 더 묘수가 있다. 경계 초소를 지키고 있는 펜서 S1 시스템은 러시아의 가장 최신형이다. 현대적인 포인트 방어 무기, 정밀 유도 탄약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레이더는 총알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의 미사일은 포탄을 격추할 수 있었다. 그의 총은 납의 벽을 만들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 폭탄이 곧바로 떨어지고 있었다. 충돌까지 8초 남았을 때 판저의 레이더가 드디어 폭격 중인 폭탄의 조준을 맞추었다. 조작자는 이번 공격 프로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훈련 시나리오는 항상 수평으로 접근하는 크루즈 미사일, 언덕을 넘는 헬리콥터,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항공기들을 보여주었다. 이 접촉은 87도 높이에 있었고 거의 수직이었으며 초속 312m로 떨어지고 있었다. 시스템의 컴퓨터는 요격 계산을 수행하고 의미가 없는 결과를 표시했다. 대상은 외부 참여 구역에 있습니다. 폭탄은 900m 고도에 있었습니다. 판저의 57A식 6 미사일은 최소 격돌 범위가 1200m였으며 발사 후 근접 유도용 전자장치가 작동하기 위해 1.5초가 필요했습니다. 폭탄은 2초, 9초 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확은 불가능했다. 운영자는 어쨌든 발사를 하였다. 미사일이 중앙에서 2초 간격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고체 로켓 모터는 그들을 거의 즉시 마크 3까지 가속시킵니다. 하지만 물리는 무자비합니다. 미사일이 위로 발사되었다. 그들의 탐색기는 최소 사정 거리 내에 있는 목표물을 잠그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모터가 다 타기도 전에 고도 400m에서 정확히 1, 발사 5초 후 근접 기폭 장치가 활성화됩니다. 폭탄은 이미 그들 아래에 있었다. 미사일은 무기 없이 자폭했다. 그들의 파편이 단지 위로 강철비처럼 떨어졌다. 운영자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미사일이 실패할 때는 총을 사용하라. 쌍둥이 EA-38AM 자주포가 위로 회전하며 떨어지는 폭탄을 추적하려 했다. 각 배럴은 분당 25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알루미늄을 분쇄하기 위해 설계된 텅스텐 코어를 가진 30mm 탄환입니다. 조작자는 발사 트리거를 맞추었고 총들이 포효하며 불꽃의 원뿔을 생성하여 구역 위에 등장했다. 하지만 총은 85도에서 최대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폭탄은 87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전 범위 밖에 있었다. 조종사는 수천 발의 포탄이 폭탄 뒤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경미한 각도는 요격과 실패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폭탄은 BTR-129의 잠금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한 비밀을 손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전 스핀에서 손상된 자이로스코프는 12m만큼 오프셋되었습니다. 50m 고도에서 마지막 수정을 했고 1451에 충돌했습니다. 340kg 폭탄이 초당 312m로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구조물이 붕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충격파가 원주율로 전하되었습니다. 50kg의 현대적인 폭발물이 8의 속도로 이동하는 과열된 구리의 제트를 맞이했습니다. 초당 킬로미터. 비대칭적인 충격으로 인해 제트기가 건물을 곧바로 아래로가 아니라 측면으로 가르며 들어갔다. 실제로 그 효과는 직접적인 타격보다 더 나빴다. 대각선 폭발 경로는 북쪽에 있는 모든 저지지 벽을 부수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 느낌이 나무처럼 옆으로 넘어졌다.
17초 후 두 번째 폭탄이 도착했다. 손상된 회전이 나선형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폭탄이 마지막 200m를 나선형으로 돌며 떨어졌다. 목표물에서 8m 떨어진 차량 기반의 코너에 착륙했다. 하지만 312m/초로 충돌하는 227kg의 강철과 폭발물은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동 충격이 모든 연료 탱크를 동시에 파열시켰다. 세대의 BTR-82 A는 폭발하지 않았고 페이는 녹았다. 각 차량에 있는 500리터의 디젤 연료가 에어로졸로 전환되어 공기와 완벽한 화학 양론 비율을 이루었습니다. 형태의 전하가 점화원을 제공했다. 그로 인한 연료 공기 폭발은 정확히 1.3초 동안 4,000도 섭씨를 생성했다. 그동안 중전차 29대가 서쪽으로 돌며 우크라이나 전선에 재진입했다. 엔진 탱크는 거의 비어 있었다. 파일럿은 지포스로 인해 반컨시우스 상태였다. 그 뒤에는 이전의 국경 경비 초소가 불타고 있었다. 미션은 끔찍하고 엉망이었으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다. 임무는 성공적이었고 그게 전부야. 이제 작별할게.